한 사람이 네 번째 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세 권의 책이 같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 롤스의 정의론, 그리고 노지게,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세 권의 책이 한 줄로 놓여 있는 그 자리에 오늘 한 권의 책이 더 더해집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지난 두 권이 한 단어를 두고 서로 다투었던 자리였다면 롤스는 무지의 장막 뒤에 우리를 세웠고 노직은 한 사람의 손을 떠난 권리의 자리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정의의 규칙을 두고 서로 마주섰습니다. 분배인가, 권리인가, 패턴인가, 역사인가. 그러나 두 사람은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사람은 그 질문을 정의의 자리 바깥에 두려 했습니다. 정의의 규칙은 좋음에 대한 합의 없이도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샌델은 그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엽니다. 그가 묻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좋음에 대해 먼저 합의하지 않고 우리는 정의로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던졌던 질문입니다. 2300년이 지난 자리에서 한 하버드의 철학자가 그 질문을 다시 식탁 위에 올립니다. 그 식탁 위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펼칠 네 번째 책의 자리입니다. 한 호흡, 자리를 가다듬어 봅니다. 이 책이 태어난 해는 2009년입니다. 그러나 그 해의 공기를 함께 마셔보아야 이 책의 첫 문장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펴기 전에 이 책이 태어난 자리를 먼저 걸어보려 합니다. 장면은 2008년 가을의 미국입니다. 한 강의실의 불이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9월의 어느 아침, 뉴욕의 한 투자은행이 무너집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158년 된 이름이었습니다. 한 도시의 새벽이 그 이름과 함께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 한 이름이 무너진 자리에는 한 나라의 신뢰가 함께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한 단어가 거듭 흘러나옵니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한 해 동안 수천억 달러의 구제 금융이 무너진 은행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은행의 한 임원은 같은 해의 보너스를 그대로 받아갑니다. AIG의 임원들이 1억 6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는 소식이 보도됩니다. 신문 일면이 그 한 단어로 덮입니다.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구제 금융을 받을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가? 보너스를 받을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 가정의 집을 잃은 채로 거리에 선 사람의 자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이 한 단어 안에 모입니다.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누구도 같은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정의의 이름으로 분배를 요구하고 어떤 이는 같은 정의의 이름으로 분배에 저항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단어 안에 다른 풍경이 들어 있습니다. 한 단어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한 권의 책이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한 강의실의 불이 그 책의 첫 페이지를 미리 비추고 있습니다. 그 강의실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샌더스 시어터라는 이름의 큰 강의실입니다. 1200석이 한 줄씩 위로 올라가며 둥글게 둘러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30년째 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단 한 단어, 정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이클 샌델입니다. 그는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가정의 한 청년으로 브랜다이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옥스퍼드의 발리울 칼리지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가르친 한 스승이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였습니다. 테일러는 인간이 공동체 없이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자리에 평생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샌델은 그 스승으로부터 한 가지 의심을 물려받았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이 그리는 자아는 너무 얇은 자아가 아닌가라는 의심입니다. 그 의심을 가지고 그는 1980년 27살의 나이로 하버드의 정치학과 교수가 됩니다. 당시 하버드의 가장 어린 종신 교수였습니다.
그가 첫 책을 낸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제목은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였습니다. 그 책은 한 권의 책에 대한 정중한 반박이었습니다. 그 한 권이 우리가 두 번째 자리에서 함께 읽었던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샌델은 그 책 안에서 무지의 장막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샌델은 묻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무엇으로 정의를 고를 수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원할 수 없습니다. 원함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선택도 사라집니다. 샌델은 그 자리를 무연고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친구를 가졌는지, 어떤 약속을 한 적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샌델은 그렇게 한 권의 책에 정중한 한 줄의 줄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의 반박만으로 한 강의실의 30년이 채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강의실에서 매주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어떤 주는 한 트롤리 전차의 이야기였고, 어떤 주는 한 구명보트의 이야기였고, 어떤 주는 한 자녀에게 신장을 사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례를 던지고 그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면 그는 그 학생의 답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생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같은 사례에 대한 다른 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의 답이 모이면 두 답 사이의 간격이 비로소 보입니다. 그 간격 안에 한 권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사실 오래된 방법입니다. 2400년 전 아테네의 한 거리에서 한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멈춰 세우고 묻곤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서 들었던 소크라테스입니다. 샌델의 강의는 소크라테스의 방식을 강의실 안으로 들여놓은 자리였습니다. 그는 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학생이 한 호흡 멈추는 그 순간을 그는 기다립니다. 그 한 호흡의 자리에 한 책의 한 페이지가 들어섭니다. 2007년경 한 방송사가 그의 강의실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옵니다. 공영방송 WGBH가 그의 한 학기 강의 전체를 영상으로 담아 인터넷에 올립니다. 한 강의의 첫 회분이 며칠 사이에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한 강의실의 한 호흡이 한 도시의 경계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이 강의의 한 학기 분량을 한 권의 책으로 묶자는 제안이 출판사에서 들어옵니다. 한 사람의 30년이 그 한 권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 안에 한 학기의 강의를 그대로 담지 않습니다. 강의실에서 들리던 한 학생의 답도, 한 학생의 침묵도 그 책의 한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페이지 위에는 한 사람의 결론도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그 결론을 우리는 책의 중간을 한참 지난 자리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한 문장으로 줄여 두자면 이렇습니다. 정의는 조음과 분리될 수 없다. 이 한 문장을 위해 그는 거의 400페이지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 400페이지를 우리는 이제 한 호흡씩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책의 이름은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영어 부제는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어판은 그 한 단어, 정의만을 표지에 새겼습니다. 2010년 한국어판이 출간된 첫 해에만 120만 부가 팔립니다. 한 권의 철학서가 한 나라의 베스트셀러 첫 자리를 한참 동안 차지합니다. 한 사람이 연세대학교의 한 강당에서 사흘 연이어 강연을 합니다. 강당이 사흘 동안 매번 가득 찼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한 청중이 같은 단어, 정의를 두고 자기 자리에서 한 호흡씩 멈춰서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사실 한국의 책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한 단어의 무게 앞에서 잠시 한 호흡을 가다듬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한 권의 책을 사두는 것만으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한 페이지씩 함께 펴보아야 비로소 우리의 어깨로 옮겨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페이지의 첫 자리에 함께 서려 합니다.
그러나 한 권의 책을 펴기 전에 한 사람의 자리를 한 번만 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샌델이라는 사람의 자리는 사실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가 교수가 된 1980년대의 하버드 정치학과는 한 권의 책의 그림자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 한 권이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한 노교수가 쓴 정의론이었습니다. 존 롤스라는 그 노교수는 그 학과의 거의 모든 사람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그림자 아래에서 샌델은 정중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롤스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롤스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과 안에서 한마디의 조용한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목소리는 강의실에서 천천히 자기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30년이 흘러 그 다른 목소리가 책의 형태로 모입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평생을 담아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권의 첫 페이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 호흡, 함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샌델의 첫 한마디는 어떤 사례입니다. 그는 이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장면을 우리 앞에 놓아둡니다. 한 장면 안에서 한 사람이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결정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기 안의 한 판단을 비로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첫 사례를 우리는 이제 함께 듣겠습니다. 당신은 한 트롤리 전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차는 시속 100km로 한 직선 선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선로 위에 5사람이 서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등 뒤로 전차가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듣지 않습니다. 전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5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 선로의 오른쪽으로 한 갈래의 곁선로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 곁선로 위에는 한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는 한 개의 핸들이 있습니다. 그 핸들을 돌리면 전차의 방향이 곁선로로 바뀝니다. 5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당신은 핸들을 돌리겠습니까? 강의실의 한 호흡이 가라앉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당연히 돌립니다. 5이 한 사람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답을 합니다. 강의실의 거의 모두가 핸들을 돌리는 쪽에 손을 듭니다. 한 호흡, 그 답을 우리도 함께 들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샌델은 두 번째 장면을 우리 앞에 놓아둡니다. 이번에는 당신은 운전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한 다리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다리 아래로는 같은 트롤리 전차가 같은 5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브레이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옆에 한 사람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는 몸집이 크고 무겁습니다. 당신은 그를 다리 아래로 밀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가 선로 위에 떨어지면 그의 몸이 전차를 멈춥니다. 5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을 밀어 5을 구하겠습니까? 강의실의 한 호흡이 이번에는 다르게 가라앉습니다. 손이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이번에는 밀지 않겠다 고답합니다. 한 호흡, 여기서 멈춰서야 합니다. 산수의 자리에서 보면 두 사례는 완전히 같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5사람이 삽니다. 양쪽 모두 같은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관은 두 사례 앞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첫 사례에서는 우리가 핸들을 돌리지만 두 번째 사례에서는 우리가 그를 밀지 않습니다. 산수는 같은데 우리의 답이 다릅니다. 이 한 자리의 간격이 샌델이 한 권의 책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셈 앞에서 다른 답을 하는가? 우리 안에는 단순한 셈으로 환산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직관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정의의 자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샌델은 답을 미리 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이론 사이에 그 한 자리의 간격을 우리 앞에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 간격이 한 권의 책이 비로소 자기 자리를 가지는 자리입니다. 한 호흡, 그 간격 앞에 함께 멈춰서 보겠습니다. 샌델은 첫 사례를 우리 앞에 놓아둔 다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제레미 벤담입니다. 그는 174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를 12살에 입학한 일찍부터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한 가지 생각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한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는 그 행동이 가져오는 행복의 양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한 자리의 생각을 그는 한 단어로 줄였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한 행동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가져온다면 그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다. 한 행동이 행복을 줄이고 고통을 늘린다면 그 행동은 그른 행동입니다. 단 한 자리의 산수, 행복은 더하고 고통은 뺀다. 이 한 자리의 산수를 그는 공리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공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utility, 즉 유용함입니다. 한 행동의 유용함이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는 자리입니다. 벤담은 이 산수를 위해 한 가지 도구를 직접 설계합니다. 그 도구의 이름이 행복 계산기입니다. 영어로는 펠리시픽 칼큘러스, 즉 행복을 계산하는 셈법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7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강도, 지속시간, 확실성, 가까움, 다산성, 순수함, 그리고 범위입니다. 한 행복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다른 행복을 더 낳는가, 고통과 섞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몇 사람에게 닿는가. 이 7개의 기준에 점수를 매겨 다 더한 다음 뺄 것을 뺍니다. 남는 수가 양수이면 그 행동은 옳고 음수이면 그 행동은 그릅니다. 정의의 자리가 한 자리의 셈으로 줄어듭니다. 벤담의 이 자리는 한 시대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살던 18세기 말의 영국은 한 사람의 신분이 한 사람의 자리를 다 결정하던 사회였습니다. 귀족의 자식은 귀족이었고 농부의 자식은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벤담은 한 자리의 셈 앞에서는 모두가 한 자리에 선다고 말했습니다. 한 귀족의 행복도 한 농부의 행복도 같은 한 자리의 단위로 세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 사회의 법과 제도를 다 다시 설계하려 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한 가지가 감옥의 새 구조였습니다. 그 감옥의 이름이 파놉티콘, 즉 모두 보는 자리였습니다. 한 개의 중심탑에서 한 간수가 모든 감방의 안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가 그 자리를 설계한 이유도 같은 산수입니다. 한 간수의 노동을 줄이고 한 죄수의 행동을 통제하면 사회 전체의 행복의 합이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자유가 한 자리의 효율을 위해 깎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벤담의 산수 안에서는 그 깎임도 한 자리의 음수로만 계산됩니다. 그 음수보다 양수가 더 크면 그 자리는 옳은 자리입니다. 샌델은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례를 더 줍니다. 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5만 명의 관중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경기장 한가운데 한 사람의 죄수가 서 있습니다. 그가 곧 한 마리의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집니다. 5만 명의 관중은 그 자리에서 깊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한 사람의 고통은 끔찍하게 큽니다. 그러나 5만 명의 즐거움을 다 더하면 그 합이 한 사람의 고통보다 크지 않습니까? 벤담의 계산기는 한 호흡, 양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옳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 호흡, 여기서 멈춰보아야 합니다. 공리주의의 산수와 우리의 직관 사이에 한 자리의 간격이 또 생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모두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쓰는 자리를 옳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자리에는 셈으로 환산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 듯합니다. 그 한 가지를 우리는 한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존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산수 안에는 그 단어의 자리가 없습니다. 샌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례를 줍니다. 사례의 이름은 미녀네트 호의 사건입니다. 1884년의 일입니다.
영국의 한 작은 요트가 호주를 향해 항해를 하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 좌초했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남아 한 척의 작은 구명보트에 함께 올랐습니다. 선장 더들리, 항해사 스티븐스, 선원 브룩스, 그리고 17세의 견습 선원 리처드 파커였습니다. 그들의 보트에는 약간의 통조림 2개와 물 1통만이 있었습니다. 8일이 지나 통조림이 떨어졌습니다. 16일이 지나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빗물을 받아 마셨고 한 마리의 거북을 잡아 며칠을 버텼습니다. 20일이 지나 가장 어린 견습 선원 파커가 바닷물을 마시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4일째 되는 날, 선장 더들리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는 항해사 스티븐스에게 파커를 죽이고 그의 살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파커는 가족이 없는 고아였습니다. 다른 3사람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파커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고 그를 살려둔다 해도 그는 살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선원 브룩스는 반대했지만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결심했습니다. 더들리가 칼을 들었고 파커의 목을 그었습니다. 3사람은 4일 동안 그의 살을 먹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8일째 되는 날, 지나가던 한 배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왔고 곧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호흡, 여기서 우리도 함께 멈춰서야 합니다. 공리주의의 산수의 자리에서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셈해집니까? 한 사람이 죽고 3사람이 살았습니다. 죽은 한 사람은 어차피 곧 죽었을 사람이었고 산 3사람에게는 그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셈의 자리에서 보면 행복의 합은 양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옳다고 부를 수 있습니까? 당시의 영국 법원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더들리와 스티븐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은 후에 6개월의 징역으로 감형되었지만 판결문의 한 자리는 분명했습니다. 필요는 살인의 변명이 될 수 없다. 한 사람의 목숨이 다른 사람의 행복의 자리로 환산될 수 있다는 자리를 법은 거부했습니다. 공리주의의 셈은 이 한 자리 앞에서 또한 호흡 멈춥니다. 한 사람의 자리에는 다시 한번 셈으로 환산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 듯합니다. 그 한 가지의 정체를 묻기 전에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을 더 들어두어야 합니다. 벤담의 뒤를 이어 공리주의를 한 호흡 더 다듬어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는 1806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밀은 벤담의 가장 가까운 제자이자 친구였습니다. 어린 밀은 3살의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8살의 라틴어를, 12살의 논리학을, 13살의 정치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벤담의 공리주의를 이어갈 사람으로 길렀습니다. 20살의 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살이 지난 어느 가을, 그에게 한 호흡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평생을 바쳐 추구해온 공리주의의 한 자리가 내일 다 이루어진다면 나는 행복하겠는가? 그의 안에서 한마디의 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다. 그 한마디가 그를 한 호흡 동안 깊은 우울에 빠뜨렸습니다. 공리주의의 셈은 옳다고 그는 여전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셈만으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시인 워즈워스의 시를 읽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한 호흡의 영혼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행복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복은 다른 행복보다 더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벤담의 자리를 한 호흡 비틀어 놓습니다. 그는 한 줄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사람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한 호흡, 이 한 문장 앞에 머물러 봅니다. 돼지의 만족은 분명히 어떤 사람의 불만족보다 더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셈의 자리에서 보면 돼지가 양수이고 소크라테스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밀은 그래도 소크라테스의 자리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 자리를 다 살아본 사람은
결국 소크라테스의 자리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질은 두 자리를 다 살아본 사람의 선택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호흡, 여기서 한 자리의 균열이 생깁니다. 행복의 질이 있다면 그 질을 정하는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두 자리를 다 살아본 사람의 자리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한 가지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더 높이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셋만으로 결정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밀은 공리주의를 살리려 했지만 살리려는 그의 한 손이 공리주의의 한 자리를 비틀어 놓았습니다. 어떤 행복은 다른 행복보다 더 낫다는 그 자리에서 공리주의는 이미 어떤 좋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음의 자리는 공리주의가 본래 닫아 두려 했던 자리입니다. 밀은 그 닫혀있던 문을 자기도 모르게 한 호흡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호흡,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멈춰 서야 합니다. 공리주의의 자리에는 두 가지 깊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자리가 모두의 자리로 환산될 수 있다는 자리입니다. 원형 경기장의 한 사람도 구명보트의 한 사람도 다 같은 자리입니다. 공리주의는 그들에게 한 자리의 존엄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둘째는 모든 가치를 한 자리의 단위로 환산할 수 있다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치는 단위로 환산되는 순간 그 자리를 잃습니다. 샌델은 그 자리를 한 가지 사례로 다시 보여줍니다. 2002년 미국 정부는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9.11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에게 한 자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상금의 액수를 정부는 한 자리의 셈으로 결정했습니다. 사망자의 나이, 사망자의 평생 소득, 그리고 사망자의 가족 부양 정도를 다 더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한 자리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한 청소부의 목숨은 한 변호사의 목숨보다 적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유족들의 한마디가 그 자리를 흔들었습니다. 내 남편의 목숨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적을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 앞에서 한 자리의 셈은 자기 답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에는 셈이 닿지 못하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샌델은 우리에게 한 자리의 결론을 줍니다. 공리주의는 정의의 자리에 혼자 서 있을 수 없다. 한 자리의 셈만으로는 한 사람의 존엄이 다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샌델은 한 호흡 뒤로 물러서서 두 번째 가족의 자리를 우리 앞에 펼칩니다. 두 번째 가족의 첫 이름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1724년 동프로이센의 한 작은 도시 퀘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산책 시간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시계를 맞출 만큼 정확했습니다. 한 호흡의 흐트러짐도 없는 한 사람의 자리에서 한 자리의 철학이 태어났습니다. 칸트는 한 가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도덕은 행복과는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은 우리를 행복할 자격이 있게 하는 것이다. 한 호흡, 이 한 문장 앞에 머물러 봅니다. 공리주의는 행복의 양이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칸트는 한 호흡 그 자리를 뒤집습니다. 도덕은 행복의 결과가 아니라 행복의 자리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비로소 행복할 자격이 생깁니다. 옳음은 행복의 도구가 아니라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음입니까? 칸트는 한 호흡 그 자리를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옳음의 자리에 닿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어를 먼저 만나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단어가 자율입니다. 한자로 자기 자, 다스릴 율,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자리입니다. 영어로는 오토노미, 즉 자기의 법을 자기가 세운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자유와는 다른 자리입니다. 자유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그 자리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기 안의 욕망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의 욕망에 끌려가는 자리는 사실은 욕망의 노예의 자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가 자기에게 한 법을 세우고 그 법을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비로소 다른 사람과 다른 한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자리의 가격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한 가격으로 환산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자리는 가격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자리에는 가격이 아닌 한 자리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의 이름이 존엄입니다. 한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 자리의 목적입니다. 이 한 자리의 명령을 칸트는 한 단어로 줄였습니다. 정원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원, 이란 조건이 없다는 자리입니다. 무엇 하면 이라는 한 호흡이 붙지 않습니다. 무조건의 명령, 어떤 자리에서도 같은 자리의 명령입니다. 칸트는 그 명령을 두 가지 자리로 줄여두었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보편의 자리입니다. 당신의 행동의 원칙이 모든 사람의 보편의 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행동하라.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약속을 어기는 행동의 원칙을 모든 사람이 따른다고 한 호흡,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약속이라는 자리가 한 호흡에 사라집니다. 약속의 자리가 사라지면 그가 어기려 했던 그 약속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행동은 보편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 행동은 옳지 않은 자리에 섭니다. 두 번째 자리는 인격의 자리입니다. 당신의 안과 다른 사람의 안의 인격을 결코 수단으로만 쓰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한 사람을 다른 자리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만 쓰는 자리는 그 자체로 옳지 않은 자리입니다. 원형 경기장의 한 사람도, 다리 위에서 떨어뜨릴 뻔한 한 사람도 다 한 자리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수단으로 쓰는 자리는 셈의 결과와 상관없이 옳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 한 자리에서 칸트는 다리 위의 한 사람의 자리에 한 가지 답을 줍니다. 그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이 살더라도 그를 수단으로 쓰는 자리는 옳지 않습니다. 셈은 양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양수의 자리도 한 사람의 목적의 자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한 호흡,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자리의 견고함을 느낍니다. 칸트의 자리는 한 사람의 자리 위에 한 자리의 벽을 세웁니다. 어떤 셈도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 호흡, 그 벽 앞에서도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칸트의 자리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오래 따라다녔습니다. 한 사회의 한 자리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칸트의 자리에서 세워 올릴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더 들고 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존 롤스입니다. 롤스는 우리가 두 번째 자리에서 함께 읽었던 책의 저자입니다. 그러나 샌델의 한 페이지 안에서 롤스는 다시 한 호흡 되살아납니다. 샌델은 롤스의 자리를 깊이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는 롤스를 비판하기 전에 롤스를 한 번 더 가장 강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롤스의 한 자리의 사고 실험은 무지의 장막입니다. 한 호흡, 그 자리를 우리도 함께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당신은 한 사회의 규칙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회 안에서 당신이 누구일지를 모릅니다. 남자일지 여자일지, 부자일지 가난한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를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이 고르는 규칙이 공정한 규칙이라고 롤스는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고르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넓은 한 자리의 평등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의 한 자리의 불평등은 그 불평등이 가장 어려운 자리의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자리입니다. 이 두 번째 원칙을 롤스는 한 단어로 줄였습니다. 차등의 원칙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호흡, 이 한 단어 앞에 머물러 봅니다. 차등의 원칙은 한 사회의 한 자리의 불평등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의 자리를 끌어올리는 자리에서만 정당합니다. 이 한 자리에 한 호흡에 깊은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재능은 사실 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한 사회의 자리에서 주어진 한 자리의 선물입니다. 그 재능으로 한 사람이 더 많이 번다면 그 자리는 한 사회에 비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한 사회의 가장 약한 자리에게 한 자리의 응답을 줄 때 비로소 정당합니다. 샌델은 이 한 자리에서 롤스를 깊이 존중합니다. 이 자리는 칸트의 자리에서 한 호흡 걸어 나온 자리입니다. 한 사람을 다른 한 사람의 셈을 위한 도구로 쓰지 않으면서도 한 사회의 한 자리의 분배를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공리주의의 산수가 결코 닿지 못했던 자리에 롤스는 한 호흡 닿았습니다. 그러나 샌델은 여기서 한 호흡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는 묻습니다. 무지의 장막 뒤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한 자리에 무엇을 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샌델은 그 사람을 무연고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친구를 가졌는지, 어떤 약속을 한 적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리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한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한 종교의 자리에서 처음 한 말을 배웠습니다. 한 친구의 자리에서 처음 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모든 자리가 우리를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를 다 벗겨낸 자리에서는 사실 한 사람의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샌델은 그래서 무지의 장막을 정중하게 한 호흡 들춥니다. 장막 뒤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자리에 무엇을 원하려면 그 사람은 이미 한 자리의 조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무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롤스의 자리는 조음을 닫아둔 채로 정의를 세우려 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조음 없이 세워진 정의는 사실 한 호흡 위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샌델은 그 한 호흡을 한 번 더 정중하게 흔듭니다. 한 호흡 뒤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서 조음과 정의는 처음부터 한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서 잠시 마주쳤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한 호흡, 그의 자리를 우리는 이제 함께 마주서려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닿기 전에 우리는 한 권의 책의 한 호흡을 더 들어두어야 합니다. 롤스의 자리 안에는 한 자리의 깊은 직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재능이 그 사람만의 자리가 아니라는 직관입니다. 한 운동선수가 한 자리에 큰 돈을 번다면 그 돈은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자리만으로 번 돈인가? 그가 가진 한 자리의 신체 능력은 그가 고른 자리가 아닙니다. 그 능력을 한 자리의 큰 돈으로 바꿔주는 한 사회의 한 자리의 구조도 그가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큰 자리는 한 자리의 사회의 한 자리의 빚을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샌델은 이 직관 안에서 한 호흡의 어색함을 짚어냅니다. 한 사람의 재능이 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면 한 사람은 자기의 한 자리의 응분을 받을 수 없다는 자리에 섭니다. 도덕적 응분이라는 자리가 한 자리의 무대 위에서 한 호흡 사라집니다. 한 사람의 한 자리의 노력도 사실 한 사회의 한 자리의 환경의 자리에서 자라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기의 한 자리의 자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자기 자신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샌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롤스의 자리는 도덕적 응분의 자리를 너무 가볍게 닫아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리는 한 사회에 비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가 한 사람의 자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한 자리의 자리는 한 사회의 자리와 한 사람의 자리가 함께 만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자기의 한 자리의 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응분의 자리를 닫아둔 채로 한 사회의 분배를 설계하는 자리에는 한 호흡의 어색함이 있습니다. 샌델은 그 어색함을 한 호흡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그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2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스승의 자리를 깊이 따랐지만 한 자리에서 한 호흡 다른 길을 갔습니다. 플라톤은 한 자리의 이데아를 위로 올려다보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자리의 자연을 아래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자연 안에서 본 한 자리가 한 단어로 줄여집니다.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한 단어가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텔로스는 한 자리의 목적과 한 자리의 본성과 한 자리의 완성을 함께 담은 단어입니다. 한 도토리의 텔로스는 한 그루의 떡갈나무입니다. 한 씨앗의 안에는 그 씨앗이 향해 가는 한 자리에 자기 자신이 이미 들어있다는 자리입니다. 한 사물의 옳고 그름은 그 사물의 텔로스 안에서 비로소 보입니다. 샌델은 우리에게 한 자리의 사례를 듭니다. 한 개의 피리가 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 자리의 부드러운 나무로 깎아 만든 한 자리의 좋은 피리입니다. 한 호흡, 이 한 자리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피리는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한 자리의 답은 이 피리에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한 자리의 답은 이 피리를 가장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한 자리의 답은 이 피리를 처음 만든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호흡 다른 답을 줍니다. 가장 잘 부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리의 텔로스는 한 자리의 좋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자리의 좋은 소리를 가장 잘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그 피리가 들어가야 그 피리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됩니다. 한 호흡, 이 자리에 머물러 봅니다. 이 한 자리에서 분배의 자리는 좋음의 자리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한 자리에 무엇이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는 그 무엇의 텔로스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공리주의의 셈도 칸트의 무조건의 명령도 롤스의 무지의 장막도 이 한 자리를 거치지 않고는 비로소 한 자리의 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한 자리에서 정의는 좋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자리에서 한 호흡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 피리만이 텔로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의 모든 사물이 텔로스를 가지고 있다는 자리입니다. 한 자리의 시민의 자리에도 한 자리의 텔로스가 있습니다. 한 자리의 정치의 자리에도 한 자리의 텔로스가 있습니다. 정치의 텔로스는 무엇인가?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묻습니다. 그의 답은 한 자리의 한 단어입니다. 한 자리의 좋은 삶에 한 자리의 시민을 길러내는 자리입니다. 정치는 한 자리의 절차의 자리도 아니고 한 자리의 분배의 자리도 아닙니다. 정치는 한 자리의 좋은 사람을 함께 길러내는 자리입니다. 이 한 자리에서 정치의 자리에 한 자리의 미덕이 다시 들어옵니다. 한 자리의 시민이 한 자리의 미덕을 함께 닦지 않으면 한 자리의 공동체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한 자리의 공동체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면 한 자리의 시민도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한 사람과 한 공동체는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샌델은 이 자리에서 한 호흡 깊이 머무릅니다. 공리주의의 자리에서도 칸트의 자리에서도 롤스의 자리에서도 한 사람의 자리는 한 자리의 개인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리에서 한 사람은 한 공동체의 자리 안에서 비로소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자리의 자아를 샌델은 한 단어로 줄여 부릅니다. 연고적 자아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 단어가 한 호흡 무겁지만 그 안에 한 자리의 풍경이 들어 있습니다. 한 자리의 한 사람은 한 가정의 자녀이고 한 친구의 친구이며 한 나라의 시민이고 한 신앙의 신자입니다. 이 모든 연고가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모든 연고를 다 벗겨낸 자리에서는 한 사람의 자리가 비로소 사라집니다. 롤스의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샌델은 그 자리에 연고를 다시 가져다 놓습니다. 한 사람의 자리에는 자기가 고른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도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에 태어난 자리, 한 사람이 한 나라에 태어난 자리, 한 사람이 한 신앙의 자리에서 자란 자리, 이 모든 자리에서 한 사람은 한 자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의 자리에서 한 자리의 응답이 생겨납니다. 샌델은 그 응답을 한 단어로 부릅니다. 연대의 의무라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에 한 나라에 한 공동체에 빚지고 있다면
한 사람은 그 가정과 나라와 공동체에 한 자리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 의무는 그 사람이 처음 동의한 자리에서 시작된 의무가 아닙니다. 그 의무는 그 사람이 한 자리에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이미 받은 자리에서 시작된 의무입니다. 한 호흡,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자리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 자리는 자유주의의 자리가 한참 동안 닫아 두려 했던 자리였습니다. 자유주의는 한 사람이 자기가 동의한 자리에서만 한 자리의 의무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한 자리의 시장의 자리에서 한 자리의 정의를 세웁니다. 그러나 샌델은 이 자리에서 한 호흡 멈춰서서 묻습니다. 한 자리의 시장이 한 자리의 모든 것을 다 다루어도 되는가? 한 호흡, 이 한 자리의 질문 앞에 머물러 봅니다. 샌델은 우리에게 한 자리의 사례를 줍니다. 한 자리의 신장이 한 자리의 시장에서 한 자리의 가격으로 거래된다면 그 자리는 옳은 자리입니까? 한 사람의 자리에서 한 자리의 신장을 팔지 않으면 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자리에서 한 자리의 신장을 사지 않으면 한 자녀가 죽습니다. 두 자리의 사람이 자기 자유의 자리에서 한 자리에 합의를 한다면 그 자리는 한 자리의 시장의 자리에서 옳은 자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호흡은 그 자리 앞에서 한 호흡 멈춥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옳은 자리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자리의 한 가지가 한 자리의 가격으로 환산되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한 자리가 한 호흡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샌델은 한 자리의 사례를 더 줍니다. 한 자리의 대리모의 자리입니다. 한 자리의 여자가 한 자리의 가격을 받고 한 자리의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기 몸에 품고 낳아주는 자리입니다. 두 자리의 사람이 자기 자유의 자리에서 한 자리의 계약을 한다면 그 자리는 한 자리의 시장의 자리에서 한 자리의 옳은 자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자리의 자녀가 한 자리의 자녀로 자라는 자리는 한 자리의 가격으로 환산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자리의 엄마가 한 자리의 자녀를 품는 그 자리의 한 호흡이 한 자리의 가격으로 환산되는 순간 그 자리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잃습니다. 한 호흡, 또 한 자리의 사례를 더 듣겠습니다. 한 자리의 군인의 자리입니다. 한 자리의 나라가 한 자리의 전쟁의 자리에 한 자리의 군인을 보내야 한다면 그 자리의 군인은 어떻게 채워져야 합니까? 한 자리의 답은 한 자리의 가격을 더 많이 주면 한 자리의 사람이 자기 자유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의 시장의 자리에서 이 자리는 한 자리의 옳은 자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자리의 한 나라의 한 자리의 시민이 되는 일에는 한 자리의 한 호흡이 들어 있습니다. 한 자리의 시민의 자리에는 한 자리의 시민의 의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 자리의 의무를 한 자리의 가격으로 다 환산해버린 자리에서는 한 자리의 시민의 자리가 한 호흡 무너집니다. 샌델은 우리에게 한 자리의 더 깊은 사례를 줍니다. 한 자리의 명예의 메달의 자리입니다. 미국에는 퍼플 하트라는 한 자리의 메달이 있습니다. 한 자리의 전쟁의 자리에서 한 자리의 몸에 상처를 입은 한 자리의 군인에게 주는 한 자리의 메달입니다. 한 자리의 질문이 한 호흡 일어났습니다. 한 자리의 군인이 한 자리의 몸에 상처는 입지 않았으나 한 자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그 자리의 군인에게도 한 자리의 메달을 주어야 합니까? 두 자리의 답이 한 자리에서 부딪힙니다. 한 자리의 답은 두 자리의 상처가 모두 한 자리의 전쟁의 자리에서 입은 한 자리의 상처라면 같은 메달이 가야 한다는 자리입니다. 한 자리의 답은 한 호흡 다릅니다. 이 메달은 한 자리의 위로의 메달이 아니라 한 자리의 명예의 메달이라는 자리입니다. 한 자리의 명예의 메달은 한 자리의 적의 자리 앞에서 자기 몸을 한 호흡 내어준 자리에 가야 합니다. 한 자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는 한 자리의 위로의 자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호흡, 이 두 답 사이에 한 자리의 깊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 자리의 질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 자리의 명예의 메달의 텔로스는 무엇입니까? 그 텔로스의 자리에서 비로소 그 메달이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가 결정됩니다. 한 자리의 분배의 자리는 다시 한번 조음의 자리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샌델은 한 자리의 결론을 우리 앞에 한 호흡 놓아둡니다. 정의는 무엇이 옳은 분배인가만 묻지 않는다.
정의는 우리가 무엇을 존경하는가를 함께 묻는다. 한 호흡, 이 한 문장 앞에 머물러 봅니다. 한자리의 시장은 한자리의 분배의 자리만을 다룹니다. 그러나 한자리의 사회는 한자리의 존경의 자리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한자리의 존경의 자리를 한자리의 시장에 다 맡겨버린 자리에서는 한자리의 사회가 자기 자신을 한 호흡 잃습니다. 샌델은 우리에게 한자리의 한국의 한 호흡을 줍니다. 시장에는 팔리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한자리의 신장이 팔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자리의 자녀가 팔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자리의 명예가 팔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자리의 시민의 의무가 팔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자리의 진실의 자리가 팔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자리가 한자리의 가격으로 환산되는 자리에서는 한자리의 사회의 한 호흡이 닳아 사라집니다. 2009년의 한국이 이 한 문장 앞에서 한 호흡 멈춰 섰습니다. 한자리의 사회가 한자리의 시장의 자리에 너무 많은 자리를 내어주고 있지 않은가 라는 한 호흡의 멈춤이었습니다. 그 한 호흡의 멈춤이 한 권의 책을 120만 부 팔리게 한 자리였습니다. 한 호흡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샌델의 한자리의 결론을 들은 다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호흡 물러서서 그 자리를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한자리의 책은 자기 자리만으로 자기 자신을 다 완성하지 못합니다. 한자리의 책의 한자리의 무게는 그 책의 한 호흡 다른 자리에서 마주서는 한자리의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샌델의 한자리의 결론에 한 호흡 다른 자리에서 한자리의 답이 옵니다. 그 자리의 답을 우리는 한자리의 두 사람의 이름으로 미리 만나 두려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두 사람의 자리에서 한 자리의 같은 질문이 한 호흡 일어납니다. 샌델의 공동선은 누가 정합니까? 한 호흡, 이 한 자리의 질문 앞에 머물러 봅니다. 샌델은 한 자리의 시민이 한 자리의 공동체의 자리에서 함께한 자리의 공동선을 깎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자리의 공동선이 한 호흡씩 다듬어진다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은 한 호흡 다른 자리에서 묻습니다. 한 자리의 공동체가 한 자리의 공동선을 깎아간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한 자리의 손에 한 자리의 큰 권력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손이 한 자리의 다수의 손이라면 한 자리의 소수의 자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한 자리의 공동선의 자리가 한 자리의 다수의 자리에 한 호흡이 되는 순간 그 자리는 한 자리의 다수의 횡포가 되지 않습니까? 한 호흡, 이 한 자리의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2009년의 한국의 자리에서도 이 한 자리의 질문은 한 호흡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한 자리의 사회의 한 자리의 조음을 한 자리의 다수가 정한다면 한 자리의 다른 자리의 한 사람은 한 호흡 작아집니다. 샌델의 한 자리의 답은 한 호흡 정중합니다. 그는 한 자리의 공동선은 한 자리의 합의가 아니라 한 자리의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선은 합의가 아니다. 공동선은 함께 다투며 함께 깎아가는 것이다. 한 자리의 시민이 한 자리의 다른 자리의 시민과 한 자리의 정중한 다툼의 자리에서 한 호흡씩 자기 자리를 깎아간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자리의 공동선이 한 자리의 한 호흡의 풍경으로 천천히 모입니다. 그러나 한 호흡, 이 답에도 한 자리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한 자리의 정중한 다툼의 자리에서 한 자리의 모두가 정중하게 다툴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의 다원사회의 자리에 있습니까? 한 자리의 지하철의 한 칸 안에 한 자리의 불교의 신자와 한 자리의 기독교의 신자와 한 자리의 무슬림의 신자와 한 자리의 세속의 시민과 한 자리의 좌파의 시민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다섯 자리의 사람들이 한 자리의 같은 공동선의 자리에서 한 호흡 만날 수 있습니까? 샌델의 답은 한 자리의 시민적 우정이라는 자리에서 한 자리의 정중한 다툼을 한 호흡 계속해가는 자리입니다. 그 답은 한 자리의 그림 안에서 한 호흡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한 호흡, 한 자리의 무게가 그 위에 얹히면 그 답은 한 호흡 부서지기 쉽습니다. 한 자리의 시민적 우정이 한 자리의 위기의 자리에서 한 호흡 흔들리면 한 자리의 정중한 다툼은 한 호흡, 한 자리의 거친 충돌로 옮겨갑니다. 그 자리에서 한 자리의 공동선의 자리는 한 호흡, 한 자리의 누구의 조음의 자리인가
라는 한 자리의 옛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샌델 자신도 이 자리의 한 자리의 빈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에서 한 자리의 조음이 다시 한 자리의 식탁 위에 올라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자리의 조음이 그 식탁 위에 올라와야 하는가는 한 호흡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한 권의 책의 한 자리의 정직한 한계입니다. 한 호흡, 이 한 자리의 한계는 한 자리의 결함이 아닙니다. 한 자리의 책은 한 자리의 자기 자리에서 한 호흡까지만 말합니다. 그 한 호흡 너머의 자리는 한 자리의 다음 책의 자리에 한 호흡 맡겨집니다. 샌델은 한 자리의 조음을 다시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자리의 조음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샌델은 조음을 다시 식탁에 올렸다. 그러나 그는 어떤 조음인지를 말하지 않았다. 한 호흡, 한 자리의 책을 천천히 닫습니다. 네 번째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한 자리에 가느다란 비단의 책갈피가 놓여 있습니다. 한 자리의 등불이 한 호흡 작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호흡,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등불의 작은 한 자리의 불빛 안에 한 자리의 다음 책이 한 호흡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의 이름이 노예의 길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한 호흡 자리를 잡은 한 자리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1944년 한 자리의 세계 대전의 한 호흡 안에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한 자리의 첫 한마디는 한 자리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한 호흡의 경고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한 자리의 좋은 사회를 한 자리의 한 호흡선으로 설계하려 했던 한 자리의 진보의 자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이에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세우려는 한 자리의 계획의 자리가 한 자리의 노예의 길로 한 호흡 이어진다. 한 호흡, 이 한 자리의 한 문장이 한 자리의 다음 책의 첫 페이지입니다. 샌델은 우리에게 한 자리의 공동선을 한 호흡 함께 깎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함께라는 한 자리의 단어가 한 자리의 계획자의 한 호흡의 책상이 되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가? 두 자리의 책이 한 자리의 책상 위에서 한 호흡 마주섭니다. 샌델의 한 자리의 공동선과 하이에크의 한 자리의 노예의 길이 한 자리의 같은 등불 아래에서 한 호흡 다툽니다. 그 다툼의 자리에 한 자리의 다음 한 호흡이 들어 있습니다. 한 자리의 시민이 한 자리의 조음을 함께 깎아가는 자리와 한 자리의 계획자가 한 자리의 조음을 한 호흡선으로 설계하는 자리는 한 호흡 다른 자리입니까? 두 자리의 자리의 한 자리의 경계는 한 호흡 어디에 있는가? 그 경계의 자리를 우리는 한 자리의 다음 책의 자리에서 한 호흡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한 호흡 닿는 한 자리에 머물러 봅니다. 한 자리의 공공의 광장이 한 자리의 저녁의 자리에 한 호흡 잠겨 있습니다. 한 자리의 광장의 둘레에 한 자리의 작은 창들의 한 호흡의 불빛이 한 자리씩 켜져 있습니다. 어떤 자리의 창은 한 자리의 가정의 자리에 한 호흡이고 어떤 자리의 창은 한 자리의 신앙의 자리에 한 호흡이고 어떤 자리의 창은 한 자리의 시장의 자리에 한 호흡입니다. 한 자리의 광장의 한가운데에는 한 자리의 빈자리의 분수가 한 호흡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분수의 자리는 한 자리의 모두의 자리이지만 한 자리의 누구의 자리도 아닙니다. 한 자리의 공동선의 자리가 한 자리의 이 광장의 한 자리의 분수의 자리에 한 호흡 닮아 있습니다. 한 자리의 광장의 자리에 한 자리의 모두의 한 호흡의 목소리가 한 호흡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들 가운데 한 자리의 한 목소리만이 한 호흡 사로잡는 자리가 된다면 한 자리의 광장은 한 호흡, 한 자리의 다른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 자리가 한 자리의 노예의 길의 자리입니다. 한 호흡, 우리는 그 경계의 자리에 한 자리의 다음 책과 함께 다시 서려 합니다. 한 자리의 네 번째 책이 한 호흡 닫히고 한 자리의 다섯 번째 책이 한 호흡 열립니다. 한 자리의 등불이 한 자리의 책상 위에 한 호흡 계속 켜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호흡은 여기서 한 자리의 한 호흡을 함께 가다듬습니다. 한 자리의 네 번째 책의 한 자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는 한 호흡 천천히 덮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의 다음 책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 호흡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한 호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